긍정적 감정은 번영하는 삶의 연료다.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샘솟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비로소 인생은 윤택해지기 시작한다. 무엇이 자신을 충만한 에너지로 약동하게 만드는지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혹시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행복해진다. 이 말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흔히 성공하기 위해선 치열한 노력과 극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기분 리셋의 저자 알리 압달은 이 해묵은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성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알리 압달은 의사이자 사업가, 세계 최다 팔로워를 보유한 생산성 전문가로 현재 구독자 600만이 넘는 유튜버이자 자기계발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한 1년차 의사 시절 크리스마스 당직을 서다 극심한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은 고갈되어 가고 있었죠. 그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성공을 향해 달릴수록 나는 불행해지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심리학과 뇌과학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꽃피우는 최고의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기분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에너지가 샘솟고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스트레스로 지친 우리 신경계를 리셋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기분이 성공을 부르는 셈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더 많이 성취하면서도 매일 더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안에 진정한 의욕을 깨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전해드립니다. 알리 압달의 기분 리셋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머릿말. 기분 좋은 생산성의 놀라운 비밀. 의대 시절의 나는 생산성에 집착한 나머지 심리학 학위를 받으려고 학교를 1년 더 다니기까지 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생산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피험자로 참가했던 연구가 생각났다. 참가자들은 양초 한 자루, 성냥 한 갑, 압정 한 통을 받았다. 자, 지금 당신 앞에 그 물건들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제부터 벽에 걸린 코르크판에 양초를 고정하되 불을 붙였을 때 촛농이 아래쪽 탁자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당신은 물건들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여러 방법을 궁리할 것이다.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양초, 성냥, 압정만 생각한다. 하지만 더 창의적인 사람은 압정통의 쓸모를 알아차린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려면 압정통을 그냥 상자가 아니라 양초 받침으로 봐야 한다. 이 양초 문제는 고전적인 창의력 검사다. 독일 심리학자 카를 둔커가 창안하고 그의 사후인 1945년에 발표된 후 수많은 연구에서 인지 유연성, 스트레스의 심리적 여파 등 다양한 요소를 테스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1970년대 말에는 미국 심리학자 앨리스 아이젠이 이 검사를 토대로 기분과 창의성의 관계를 연구해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이젠은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한 집단에는 양초 문제를 풀기 전에 작은 선물, 사탕 한 봉지를 주었다. 다른 집단은 선물을 안 받고 바로 문제를 풀었다.
아이센은 사탕을 받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기분으로 문제를 풀리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선물을 받고 기분이 약간 좋아진 사람들이 양초 문제 해법을 훨씬 잘 찾아낸 것이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아이센의 실험을 처음 접했을 땐 흥미롭긴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양초를 굳이 벽에 고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련이가 돼서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센의 발견에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기분이 좋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기분이 좋으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바뀐다. 알고 보니 아이센의 연구를 시초로 긍정적 감정이 다양한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줄줄이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더 다양한 행동을 고려하고 새로운 경험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통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기분이 좋으면 창의성이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 원리를 선구적으로 탐구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버라 프레드릭스입니다. 프레드릭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리 힐 캠퍼스의 교수로 행복의 특성과 증진법을 연구하는 비교적 신진 학문인 긍정심리학의 권위자다. 1990년대 말에 프레드릭스는 긍정적 감정의 확장 및 구축 이론을 발표했다. 확장 및 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지각을 확장하고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구축한다. 여기서 확장은 긍정적 감정의 즉각적 효과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열려서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더 폭넓게 가능성을 모색한다. 양초 문제를 생각해보자. 기분 좋은 사람들이 더 넓은 시야로 해법을 탐색했다. 구축은 긍정적 감정의 장기적 효과다. 기분이 좋으면 미래에 쓸 정신적, 정서적 자원의 비축량이 늘어난다. 그 자원이란 예를 들면 회복 탄력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 신체 건강 등이다. 시간이 갈수록 확장과 구축은 서로 맞물려 긍정, 성장, 성공의 상승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이 이론은 긍정적 감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한다. 긍정적 감정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다.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인지작용, 대인관계, 전반적 안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긍정적 감정은 번영하는 삶의 연료다. 기분 좋은 생산성이 효과적인 이유. 확장 및 구축 이론을 처음 접한 후 나는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어렴풋이 눈을 떴다. 그때까지는 그냥 더 열심히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앞으로 죽어라 일할 날만 남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이 보였다. 프레드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꾼다. 1단계 기분이 좋아진다. 2단계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다소 불분명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몇몇 답을 찾았다. 첫째,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우리가 느끼는 에너지는 신체적, 생물학적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다. 에너지는 당분이나 탄수화물에서만 나오지 않고 의욕, 집중력, 영감의 혼합물에서도 나온다. 그런 에너지는 어떤 일에 몰두할 때나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을 때 느껴진다. 그 이름도 다양하다.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정신적, 동기부여적 에너지라 부르고 신경과학자들은 열의, 활력, 활동적 환기라고 칭한다. 이렇게 명칭은 분분해도 그 에너지가 집중력, 영감, 의욕을 불러일으켜 목표에 매진하게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좋은 기분이다. 긍정적 감정은 4가지 호르몬과 관련이 깊다. 바로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으로 흔히 기분 좋은 호르몬으로 불린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한다.
엔도르핀은 주로 신체 활동을 할 때나 스트레스나 통증을 느낄 때 분비되어 행복감을 유발하고 불편감을 감소시키며 그 분비량이 늘어나면 대체로 에너지와 의욕이 증진된다.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 수면, 식욕, 전반적인 안정감과 연관되어 있다. 만족감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발생시켜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한다. 일명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은 의욕 및 쾌감과 관련되어 있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만족감이 생기면서 집중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 사랑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은 유대감, 신뢰,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타인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생산성이 성취감으로 이어져 다시 기분이 좋아진다. 둘째, 기분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확장 및 구축 이론 외에도 바버라 프레드릭슨은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취소 가설을 제시했다. 프레드릭슨과 동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부정적 감정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밝혀진 데 주목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위험을 피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꾸만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신체 건강이 나빠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심장질환과 고혈압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진다. 당연히 좋을 리 없다. 프레드릭스는 역으로 생각했다. 부정적 감정이 생리학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 혹시 긍정적 감정은 그 반대가 아닐까? 기분이 좋으면 신경계가 리셋되고 몸이 더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프레드릭스는 다소 짓궂은 실험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각자 1분간 연습한 후 공개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발표는 영상으로 촬영되며 다른 참가자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발표에 대한 공포는 사실상 보편적인 감정이므로 프레드릭스는 참가자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리라 봤다. 실제로 그랬다. 사람들은 불안감이 커졌다고 보고했고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4편의 영화 중 1편을 보여줬다. 그 중에서 2편은 약간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나머지는 각각 중립적 감정과 슬픈 감정을 유발했다. 이후 연구진은 참가자가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는 흥미로웠다.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심박수와 혈압이 기준치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훨씬 짧았다. 슬픔을 유발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기준치로 돌아오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취소 가설이라 부른다. 긍정적 감정이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감정의 효과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문제라면 좋은 기분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생산성의 마지막 시사점,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일 시사점은 어떤 단일한 행위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섰다. 왜냐하면 셋째, 기분이 좋으면 인생이 윤택해지기 때문이다. 2005년에 일단의 심리학자가 행복과 성공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논문을 최대한 입수해서 분석했다. 총 225편의 논문에 총 27만 5천 명 이상을 연구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의문은 다음과 같았다. 흔히 말하듯 성공이 행복을 부르는가 아니면 혹시 행복이 성공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이 연구로 우리가 대체로 행복을 오해한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긍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사회성이 좋고 더 낙천적이고 더 창의적이기만 한 게 아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그리고 주변에 에너지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대체로 대인관계가 더 좋고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업무상으로 주목받는다. 일할 때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문제 해결력, 기획력, 창의적 사고력, 불굴의 추진력이 더 좋아진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상사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조직에 애정이 더 깊다. 간단히 말해서 성공이 좋은 기분을 부르는 게 아니다. 좋은 기분이 성공을 부른다. 충전해라. 놀이.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서류상 이력은 완벽 그 자체였다. 불과 27살에 원자력의 잠재력을 활용한 길을 밝힐 인물로 촉망받으며 이미 최고의 차세대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게다가 뉴욕주 북부에 소재한 코넬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로도 부임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파인만이 물리학에 실증이 났다는 것이었다. 1940년대 중반부터였다. 생각 좀 하려고 앉으면 이내 신물이 났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몇 달 전인 1945년 6월에 아내 알린이 결핵으로 사망한 후 줄곧 그랬다. 아내와 사별한 후 이 젊은 교수의 삶에서 음악이 사라졌다. 박사과정 중에 열정적으로 탐구했던 아이디어들도 시시하게만 느껴졌다.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었지만 그 역시 지겹고 따분했다. 훗날 그는 번아웃이 온 거였다 라고 회고했다. 수시로 도서관을 드나들며 아라비안 나이트를 완독했다. 하지만 연구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흥미가 안 생겼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의외로 편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캠퍼스를 다니는 것은 좋았다. 일하기가 싫었을 뿐이다. 너무 편했다. 1940년대 말에 파인만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물리학을 연구하지 않는 물리학 교수라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문제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다.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 앉은 학생 중 하나가 연신 접시를 허공으로 던졌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접시가 공중에서 흔들릴 때 그 위에 인쇄된 대학교 로고가 접시보다 더 빨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파인만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을 만한 발견은 아니었다. 그는 핵분열의 비밀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비행하는 접시의 특성을 규명할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느낀 순간 사소한 깨달음이 번뜩 스쳐갔다. 자신이 애초에 물리학에 끌린 이유가 떠올랐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것은 물리학이 재밌었기 때문이었다. 왜 재미있었을까? 나는 물리학을 가지고 놀았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했다. 핵 물리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재밌으면 그만이었다. 식당을 나서며 파인만은 10대 시절의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 그는 남들이 뻔하게 여기는 현상에 흥분했다. 수도꼭지에서 멀어질수록 물줄기가 가늘어지는 현상을 보고 왜 그런 곡선이 생기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과학의 미래가 달린 문제도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규명한 현상이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순전히 재미로 뭔가를 만들거나 가지고 놀았다. 혹시 그 시절에 세상을 대하던 태도를 회복한다면 다시 물리학에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물리학을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로 여긴다면?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그는 재미로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듯이 물리학도 중요성 따위는 고민하지 않고 마음 내킬 때마다 가지고 놀기로 했다. 바로 그 흔들리는 접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파인만은 접시가 공중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몇 주간 매달렸다. 동료들은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파인만은 중요하지 않아도 재미있잖아요 라고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흔들리는 접시는 파고들수록 흥미진진했다. 급기야는 회전하는 접시의 진동이 원자의 전자의 진동과 유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양자 전기 역학적 작용과 연관된 현상일 수도 있었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문제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일이었지만 말이다.
단 이번에는 그렇게 물리학자로서 하는 일이 번아웃을 일으키지 않았다. 파인만 교수가 회전하는 접시에 느낀 호기심은 훗날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 이어진다. 그가 그 진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모델이 양자 차원에서 빛과 소립자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학문인 양자 전기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파인만은 그 작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빠르게 회전하는 접시를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파인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로 노벨상 수상자 중 최소 6명이 놀이를 성공 비결로 꼽았다. 1950년대에 DNA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그 과정을 여러 분자 모델을 만들고 논 것이라고 표현했다.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은 자신이 하는 일이 미생물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도나 스트리클런드도 고강도 레이저를 갖고 노는 것이 자신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그래핀의 발견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는 노벨상은 애쓴다고 받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연구는 사실 즐거운 놀이였다 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리학계에서는 놀이가 진정한 생산성의 원천이라는 학설에 힘이 실리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놀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꼽힌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놀이의 심리적 효과는 즐겁고 편안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놀이는 우리의 첫 번째 에너지원이다. 인생은 스트레스다. 놀이는 인생에 재미를 불어넣는다. 우리 삶에 놀이 정신을 접목하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모험을 창조해라. 일상의 놀이를 포함시키기가 어디 그렇게 쉽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노는 것도 쉽지 않다. 어릴 때는 매일이 모험의 연속이다. 정원을 구석구석 탐색하고 쇼핑몰을 내달리고 나무에 오르고 나뭇가지에 매달린다. 굳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즐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모험심이 점차 사라진다. 특별히 생각이 깨어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는 이상 아마도 어른이 되려면 그만 놀고 진지하게 인생을 대해야 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인생은 모험으로 시작해 시시하고 뻔한 생활로 전락한다. 그게 실수다. 모험이야말로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어쩌면 행복에도 꼭 필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 뉴욕대학교와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모험심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자세의 효과를 수치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13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휴대폰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을 승낙받았다. 그리고 몇 달간 참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지금 얼마나 행복하거나 흥분되거나 편안한지 등 감정을 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GPS 데이터와 문자 메시지의 답장을 수집하자 모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즉 매일 똑같은 출근길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하거나 매일 가는 커피숍이 아니라 새로운 커피숍에 들리는 등 더 다양한 장소를 더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행복, 흥분, 편안함을 더 강하게 느꼈다. 이로써 모험하는 삶이 긍정적 감정의 열쇠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따라서 놀이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상에 모험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적절한 수단만 있으면 어릴 때 쇼핑몰을 내달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릴 때 느꼈던 흥분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캐릭터 선택이다. 실험일, 캐릭터를 선택해라.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놀이 유형을 파악해서 어떤 플레이어가 될지 선택하는 것이다.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는 놀이의 심리학을 평생 연구했다. 임상 심리학자인 그는 놀이가 환자들에게 일으키는 변화를 목격한 후
놀이의 이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미국 놀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정신의학 부교수가 됐다. 그 시기에 그는 예술가, 화물차 기사, 노벨상 수상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 5천여 명에게 삶에서 놀이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이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한두 가지 유형의 캐릭터로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찾으면 모험심을 해방해줄 놀이 인격을 취할 수 있다. 다음은 브라운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8가지 놀이 인격이다. 1. 수집가는 모으고 정리하기를 좋아해서 희귀식물 찾기, 기록실 뒤지기, 벼룩시장 탐방 같은 활동을 즐긴다. 2. 경쟁자는 게임과 스포츠를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3. 탐험가는 하이킹, 장거리 자동차 여행 같은 모험을 통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몰랐던 장소와 사물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4. 창작자는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매일 몇 시간씩 그림 그리기, 작곡, 원예 등에 몰두할 수 있다. 5. 이야기꾼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글쓰기, 춤, 연극, 롤플레잉 게임 같은 활동의 매력을 느낀다. 6. 장난꾸러기는 남들을 웃기고 싶어서 스탠드업 코미디나 즉흥 코미디를 하거나 장난을 많이 친다. 7. 연출자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통솔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공연 감독, 경영자, 정치나 사회 운동가 같은 역할과 활동에 잘 맞는다. 8. 운동 능력자는 고개, 체조와 같은 신체 활동을 좋아한다. 이제 일과 삶에서 유쾌한 모험심을 발휘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뗄 때가 됐다. 앞서 언급한 캐릭터 중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를 고른 후 그 캐릭터가 됐다고 생각하며 일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이야기꾼이라면 따분한 업무에서 놀이 감각을 살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창작자라면 재미없는 업무를 자기 표현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놀이 인격을 선택하고 탐색하면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모험을 되살릴 수 있다. 유년기는 기분 좋은 상태가 예외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시 됐던 시기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때의 마음이 남아있다. 그래서 스튜어트 브라운은 놀이의 의의를 기억하고 놀이를 일상에 편입하는 것이 아마도 자아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말한다. 실험이 호기심을 수용해라. 호기심이 있으면 삶이 더 재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기심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내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이드 퀘스트를 찾는 것이다. 사이드 퀘스트는 게임의 메인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플레이어의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퀘스트다. 혹시 이 동굴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면, 이 호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많은 비밀 요소가 기본 스토리만 따라가는 플레이어는 발견하지 못하는 동굴, 숲, 마을에 숨어 있다. 나는 내 인생에 다양한 사이드 퀘스트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심심찮게 한다. 매일 앉아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표와 할 일 목록을 보고 오늘은 어떤 사이드 퀘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 질문한다. 그러면 내 앞에 놓인 뻔한 일이 나를 다른 어떤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실을 나와서 근처 커피숍에서 몇 시간 동안 일한다. 혹은 고민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써본다. 일상의 사이드 퀘스트를 추가하면 호기심, 탐험, 놀이의 여지가 생겨서 놀랍고도 예상 외인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실험 3. 마법의 포스트잇. 고달픈 수련이 생활 중에 하우스메이트 몰리와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 메리 포핀슨을 보기로 했다. 당시 수련이 중간 자격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던 나는 공부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다. 병원 일도 많은데 시야는 촉박하지, 내용은 복잡하지, 중압감이 상당했다.
근무를 마치고 또 교재를 들여다볼 생각만 해도 악몽 같았다. 그런데 메리 포핀슨을 다시 보는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메리 포핀스는 그냥 이상한 유머가 나와서 요술을 부리는 시시껄렁한 영화가 아니었다. 그 속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었다. 삽입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탕 한 스푼은 정리가 싫다고 툴툴대는 아이들에게 메리가 불러주는 노래다. 내가 기억하는 가사는 설탕 한 스푼이면 쓴 약도 넘어가지, 꿀떡 넘어가 라는 후렴구뿐이었다. 20여 년이 지나 그간 잊고 있었지만 익숙한 장면을 다시 보는데 그 노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꼭 해야 하는 일에는 반드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손가락을 딱. 그러면 놀이가 되지. 이어지는 가사는 종달새, 올새, 꿀벌이 노래를 불러서 지겨운 일을 재밌게 한다는 이야기다. 나는 그 방법을 내 삶에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야밤에 벅찬 영감을 받아서 포스트잇에 만일 이게 재미있는 일이라면 어떤 식일까? 라고 짧게 적었다. 포스트잇을 내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고 자러 갔다. 다음 날은 포스트잇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시험을 대비해 생화학 경로를 복습하려고 퇴근 후 책상 앞에 앉았다. 평소처럼 씁쓸한 표정으로. 바로 그때 포스트잇이 보였다. 그래서 생각했다. 만일 이게 재미있는 일이라면 어떤 식일까? 즉시 첫 번째 답이 떠올랐다. 만일 이게 재미있는 일이라면 음악이 있겠지. 재미없는 생화학 경로를 외울 때 헤드폰으로 영화 반지의 제왕 삽입곡을 들으니까 신기하게도 훨씬 재미있었다. 순식간에 음악이 더 즐겁게 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직장에서도 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노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실습 중이었고 병동 한 구석에 작고 썰렁한 방을 의국으로 썼다. 산더미 같은 일을 안고 의국에 앉아 유독 힘든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문득 음악적 재미 기법을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로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우묵한 그릇을 가져와서 휴대폰을 집어넣고 임시 스피커로 썼다. 스포티파이를 켜고 퇴근할 때까지 작은 소리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삽입곡을 들으며 일했다. 효과가 대단했다. 훨씬 재미있었다. 만일 이게 재미있는 일이라면 어떤 식일까는 이제 내 삶의 등불 같은 질문이 됐다. 활용하기도 정말 쉽다. 만약에 지금 하기 싫은 일이 재미있는 일이라면 어떤 식일지 생각해보자. 혹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음악이나 유머를 섞거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만일 친구와 같이 하거나 일을 끝내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로 하면 어떨까? 그 기운 빠지는 일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 방법이 있는가? 실험사,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겨라. 모든 일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 일이 아무리 시시하다 해도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재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상급 이야기꾼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매슈 딕스가 좋은 예다. 딕스는 첫 책을 내기 한참 전에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는 그 일이 싫었다. 하루가 영원 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주문받고 햄버거를 만들어서 감자튀김과 함께 내주는 게 전부였죠. 흥분, 영감, 도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라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딕스는 그 일의 결과, 화가 날 만큼 적은 급여가 아닌 과정에서 뭐라도 즐거운 부분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선택한 게 대표적 영업 기술인 업셀링이었다. 업셀링은 또 다른 상품이나 더 비싼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 번씩 바비큐 소스의 날을 정해서 주문을 받을 때마다 소소한 영업용 멘트를 썼어요. 예를 들어 손님이 빅맥과 감자튀김을 주문하면 필요한 소스가 있냐고 물었죠. 손님이 없다고 대답하면 웃으면서 그럼 바비큐 소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끝내주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대부분 당황해서 예, 그러죠. 라고 말해요. 혹시 거절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쉽네요. 방금 전 손님도 고민하다가 한번 드셔보시고는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라고 응수했죠. 딕스는 그렇게 일과에 작은 변화를 준 게 예상외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작은 변화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손님의 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만드는 한편 질질 끌려가는 듯한 일상에서 나에게 한층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소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설득에 넘어가 바비큐 소스를 선택하는지 보려고 근무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햄버거를 파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진 않았다. 그러나 딕스는 그것을 즐길 방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시한 상황에서 재미를 찾았다. 실험 후 실패를 보는 관점을 바꿔라. 만일 당신의 목표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사업 아이템, 상품, 서비스를 시험해 보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출시했으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실험자의 관점에서는 실패나 참사가 아니라 전략을 개선하고 목표 시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더 확보한 것이다. 만일 당신의 목표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데이터 수집 과정은 데이트를 하고 모임에 참석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게 될 수 있다. 데이트가 다음 데이트로 이어지지 않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 친구가 되지 못해도 실험자의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를 확보한 것이다. 실패는 결코 실패에 불과하지 않다. 실패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초대장이다. 실험 6. 진지 말고 진심. 가장 재미있는 상대는 진심으로 플레이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적당히 진지하게 게임에 집중하면서도 승패에 집착할 만큼 진지해지진 않는다.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자신이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지 승리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일과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지치면 진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고 너무 진지해지기 일쑤다. 그럴 때에는 부담감이 막심하다. 하지만 부담감을 줄일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일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진지해지고 조금 더 진심으로 임할 수 있을까? 사람. 어떤 사람과 만나거나 같이 일하고 나서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당신의 정신을 고양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당신은 그 사람 주변에 있고 싶다. 반대로 만나거나 말만 섞었다 하면 맥이 빠지고 고단해지는 사람도 겪어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치 상대방의 기분과 의욕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전염병처럼 피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도 아주 빨리 배운다. 내 친구는 후자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른다.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지치게 만든다.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심하고 너무 허구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 말에 일리가 있었다. 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관계 에너지라는 것의 존재를 알았다.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우리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심리학 교수 롭 크로스, 웨인 베이커, 앤드류 파커는 200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에너지 지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들은 몇몇 초거대 기업의 컨설턴트 및 관리자와 함께 조직 내에서 누가 누구와 일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처럼 거대한 조직들에서도 에너지 전파자 그리고 에너지 흡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놀라운 수준의 의견 일치가 드러났다. 개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도 있었다.
그 후 관계 에너지는 조직 행동학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용어가 됐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로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됐다는 긍정적 기분과 감각으로 정의되는 관계 에너지를 주제로 다룬 논문은 2010년만 해도 고작 8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80편에 육박했다. 앞선 2003년 논문에서 드러났듯이 타인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생산성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하는 방법들을 알아볼 것이다. 현장을 찾아라. 나는 시니어스의 감각을 직접 경험했다. 시니어스는 현장을 뜻하는 신과 천재를 뜻하는 지니어스를 조합한 말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뜻한다. 의대에 다닐 때 나는 그 경쟁적인 분위기가 싫었다. 다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가장 좋은 상을 받고 가장 좋은 곳에 수련의로 배정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경쟁심이 선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려고 똑같은 교재를 여러 권 독차지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인생을 내가 이기려면 다른 사람이 패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쉽다. 하지만 결국 나는 동료 관계를 다르게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의대는 경쟁의 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현장의 일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우리는 혼자라면 누리지 못했을 응원의 힘을 만끽할 수 있었다. 실험일, 동지의식.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시니어스를 의식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작은 변화에서 출발한다. 협동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흔히 협동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분업하는 것이나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상상한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협동을 볼 수도 있다. 행위보다 인식에 더 무게를 두는 관점이다. 협동은 분업만이 아니라 심리 상태도 의미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는 스탠퍼드 대학교 그레고리 월턴 교수와 프리 양카카 교수가 권하는 방법이다. 월턴과 카는 협동이 분업만이 아니라 심리 상태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에서 그들은 참가자 35명을 3에서 5인 1조로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조원들끼리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각자 독방으로 들어갔다. 연구진은 각 참가자에게 퍼즐을 제시하고 길든 짧든 시간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고 말했다. 퍼즐을 풀기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났을 때 모든 참가자는 손글씨로 힌트가 적힌 쪽지를 받았다. 힌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점이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그 쪽지를 연구진이 썼다는 말을 들었다. 나머지 참가자는 조금 전에 만났던 조원 중 한 명이 썼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작은 차이가 참가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이 힌트를 썼다고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까 만났던 조원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문제를 풀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방에서 뭘 했는지 물었을 때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퍼즐을 혼자서 풀었다라고 답했다. 나란히 퍼즐을 풀었지만 따로 푼 거였다. 반면 다른 조원이 힌트를 썼다고 들은 사람들은 팀으로 퍼즐을 풀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파트너와 힌트를 교환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느꼈다. 방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자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퍼즐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썼다. 그들은 나란히 퍼즐을 푸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풀었다. 이처럼 작은 인식의 변화가 놀라운 효과를 일으켰다. 함께 집단의 참가자들이 퍼즐을 풀기 위해 쓴 시간이 48%더 길었다. 그들은 내식으로 말하자면 동지의식을 형성했다.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
어차피 혼자 푸는데 따로 풀기와 함께 풀기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작업을 혼자 하더라도 자신을 팀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것도 놀라울 만큼 쉽게 말이다. 비법은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월터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함께 해결해가는 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더 강한 의지로 어려움에 맞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힘든 상황에서는 꺾어야 할 적보다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편이 낫다. 실험 2. 동시성을 찾아라. 물론 협력할 사람을 찾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학교나 회사의 맞은편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아무리 같은 편으로 생각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주위 사람이 그냥 골칫덩이인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된다. 나는 이 방법을 캐나다 라이어슨 대학교의 새 연구자가 기발한 연구를 토대로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접했다. 그들은 협동의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 학생 100명을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6인 1조로 나뉘어 헤드폰을 쓰고 리듬에 맞춰 탁자를 두드렸다. 어떤 조는 일시적으로 전부 동일한 리듬이 주어져서 전원이 동시에 탁자를 두드렸다. 또 어떤 조는 3사람씩 나뉘어서 동일한 리듬이 주어졌다. 그런가 하면 6명 모두에게 모두 다른 음악이 주어져서 동시에 탁자를 두드릴 수 없는 조도 있었다. 그 후에 연구진은 헤드폰을 수거하고 새로운 소품을 나눠줬다. 각 참가자는 나중에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토큰을 10개씩 받았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 토큰을 주고 싶었을까? 연구진의 관심사는 동시성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동지애였다. 그들은 음악적 동시성의 수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3인이 동시에 탁자를 두드리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3인조에게 토큰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두 무리의 3인조가 동시에 탁자를 두드린 적이 있다면, 즉 순간적으로 6인조가 된 적이 있다면 사람들은 6명 모두에게 토큰을 줄 확률이 더 높았다. 동시성을 느끼면 타인을 돕고 싶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돕고 싶어진다. 이런 결과가 타인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협동심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 동시에 일할 때 생산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동시성을 느끼면 타인을 돕고 싶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돕고 싶어진다. 그 시사점은 간단하다. 타인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리려면 동시에 일할 사람을 찾으면 된다. 꼭 똑같은 일로 협력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런던 작가 살롱에 자주 참여했다. 런던 작가 살롱은 작가의 시간이라는 원격 공동 작업 모임을 무료로 운영한다. 평일에 하루 4번씩 수백 명의 작가가 줌 화상회의로 한자리에 모인다. 진행자가 먼저 5분간 의욕을 붙돋는 메시지를 전한 후 참가자들이 채팅으로 그 시간에 뭘 할지 적는다. 그러고 나서 50분간 모든 사람이 줌창을 최소화한 후 컴퓨터로 성실히 작업한다. 나는 요즘도 이런 동시 작업 모임을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본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해도 동시에 일하면 집중력이 대폭 향상되고 기분도 더 좋아진다. 기분 리셋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나중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기분을 희생하며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느낀 사소한 즐거움과 평온함이 결국 내일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